마켓나우 2부 이어갑니다. 여의도 포커스고요. GL 리서치 박창윤 대표님과 조금 더 심층적인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화면에서만 뵙다가 실제로 처음 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예,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신 걸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좋게 봐주셨어요. 잠깐 또 약간 틈이 있었는데 예, 네. 오해하지 마시고 실물이 훨씬 더 멋있으신 것 같은 네. 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문을 열어봅니다. 시장이 또 오늘 반등이 좀 나와가지고 네. 예, 기분 좋게 인사를 좀 드리고 농담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오늘 좀 많이 주거든요, 대표님. 근데 약간 불안해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윗골이 조금 달고 있고 코스피 탄력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좀 크게 시장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또 하반기에 들어섰잖아요. 상반기 시장 너무 좋았고 이제 만스피가 눈앞이었는데 지금 거의 2, 3천 포인트가 몇 주 사이에 떨어졌거든요. 코스피가. 네. 왜 이렇게 상반기와 비교해서 시장이 떨어지는지도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 시장이 상반기와 비교해서 안 좋은 주된 원인 뭐라고 보세요? 사실 뭐 안 좋은 주된 원인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근데 시장에서 하나의 또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수급 쏠림, 이에 따른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팩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코스피는 101% 올라올 때 코스닥은 1% 하락에 지금 그쳤죠. 하락이 나타나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양 지수 간의 격차는 102%포인트, 즉 코스피는 2배 올라오는 동안에 코스닥은 1% 빠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코스피는 9,300을 찍으면서 이제 만스피가 멀지 않았다 하는 이런 찰나에 최근에 어제 다시 한번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7,100까지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한 23% 넘게 급락이 나와버렸죠. 사실 우리가 통상적인 시장에서 20% 넘게 고점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 즉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변동성을 뉴노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에 이쪽으로 수급 쏠림과 그리고 최근에 외인들의 공격적인 이탈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이런 레버리지 순매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이나 SK스퀘어 등 관련된 이런 지주사 중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 중심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이 나타났었죠. 최근에 S7이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잖아요. 예. 전 처음에 S7이 뭔가 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봤더니 앞에 S자가 붙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SK 스퀘어, 스퀘어. 삼성물산, 뭐 삼성생명 뭐 이런 종목들이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종목 얘기를 들었을 때 예. 3년 전에 국내 증시에서 T7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T7. 네, 그러니까 미국의 M7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예. 미국 기술주 성장을 대표하는 하이퍼스케일러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이에 대비해서 네. 당시에 갓 민정연구원이라고 불렸던 아, 한미반도체 예. 광민정연구원이 예. 타이거7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때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예. 리노공업이나 가온칩스, 오픈에스 테크놀로지 예.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은 IT 소부장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T7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락이 예.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말은 뭐냐? 결국은 이러한 과도한 쏠림 그리고 새로운 신조어 탄생 이후에 나타나는 과도한 차익 실현 과정 속에서의 마찰적 수급 이탈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증시에서의 역사였는데 이번에도 S7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락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지금 뭐 실적이 안 좋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예. 물론 이란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노이즈가 다시 한번 불거지긴 했지만 트럼프 입을 통해서 전면전은 확정이 되진 않을 것이다 하고 선을 확실하게 긋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예.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서 크게 확대가 되지 않을 거라는 부분은 기본 가정을 깔고 있는 부분이고 뭐 수급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은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약간은 주춤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증시의 따끔이 100점 미만으로 뚝 떨어졌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수급, 실적, 모멘텀, 주가를 결정하는 3대 요소 중에서 지금 크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뭐 하락의 이게 뚜렷한 원인이다. 지수가 단기간에 23% 빠질 만한 원인이다라고 찾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딱 하나 찾아보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과도한 수급 쏠림 때문이 아닌가. 예. 즉 상반기에 코스피 101% 올랐으니까 팔고 싶은 타이밍에 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과 그리고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따른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나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기 이전에 좀 미리 파는 움직임 자체가 7월 들어서 유독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이번 주 들어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걸린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많이 올라서 지금 좀 피로감에 떨어진다라고 그냥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요즘 그거 이야기 많잖아요. 단일 종목 ETF. 네, 여기는 그렇죠. 또 시장을 좀 하락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한다라고 보세요? 좀 같이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보면.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6월 달에 이게 나오면서 네. 사실 금감원장 입을 통해서도 들어 누워서도 말렸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단일 종목 ETF에 대한 수급 쏠림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치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6월 그러니까 ETF 14종에 대한 6월 거래대금이 무려 212조입니다. 와. 전체 ETF 거래대금의 26.6% 그리고 7월 들어서는 좀 더 심화가 되어서 3분의 1이 이 정도예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을 보더라도 대략 10조가 넘어가는 부분이죠. 예. 참고로 코스닥 거래대금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일까요? 대략 6조에서 7조. 와. 그러면 이렇게 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코스닥 거래대금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 지금 월등히 큰 상황이다. 1.5배 이상 큰 상황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으로 들어가야 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금은 레버리지 ETF로 실렸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 M7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구나. 예.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 레버리지 ETF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갈 때 2배 추정하니까 좋은 거 아니잖아.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늦게 들어간 만큼 나는 대차게 많이 먹어야겠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6월 달에 레버리지 ETF 상장되고 나서 많이 사셨을 겁니다. 네. 그럼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또 손실일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과거 6월에도 괜찮지 않았을까? 6월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팩트만 놓고 보면 6월 달에 SK 하이닉스 본주가 12점 몇 퍼센트 올라갈 때 예. 레버리지 ETF 수익률이 12점 몇 퍼센트였어요. 아. 별로 재밌죠? 다를 바 없네요. 그렇죠. 본주하고 레버리지 ETF하고 수익률이 같아요. 오.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고. 예. 그러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에 대한 과도한 수급 쏠림 자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수익률로서 정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숙제죠.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라는 것 자체는 레버리지를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일 때, 즉 하방에서 이제 상방으로 돌아섰을 때 혹은 상방에서 하방으로 꺾였을 때 이런 변곡점일 때 일부 해지 차원에서 본주를 좀 해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사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속도가 붙을 때 그때 ETF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그때 사가지고 대차게 먹는 거지 최근같이 급등급락 이렇게 나타났을 때 ETF 사면 수익률 6월달 수익률에서 증명했듯이 성과가 그리 안 좋았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떨어질 때는 50% 떨어지면 되지만 올라갈 때는 10,000원이 5,000원 됐다가 5,000원이 10,000원 되기 위해서는 예. 2배, 100% 그쵸. 올라가야 되죠. 예. 그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런 환율을 좀 안정화시키는 효과, 즉 홍콩으로 가지 마, 미국으로 가지 말고 이거 만들어줄 테니까 국내 투자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는 있었지만 환율에 대한 안정 효과는 미비한 채 실질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로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 코스닥 거래 대금보다 ETF 거래 대금이 더 많다는 게 최근에 나타나는 과도한 수급 쏠림과 그리고 신조어 만들어진 이후에 이에 따른 미국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우리가 그걸로 트리거로서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흔들림 이런 것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자 화요일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 나왔잖아요. 뭐 얘기 너무 많이들 다들 들으셨을 것 같아서 짧게 한번 여쭤보자면 누구는 또 하향 리포트, 누구는 그대로 좋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다수 증권사들이 상향을 썼었고 예. 근데 기존의 BNK 같은 경우는 원래 하방을 예. 가장 먼저 쓴 이후에 키움 같은 경우에도 하향을 리포트를 예. 썼더라고요. 그렇죠. 관련 근거는 4분기, 3, 4분기 들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 자체는
굳건하지만 이 그 가격의 성장, 그냥 가격의 그로스 자체가 좀 꺾일 수 있다는 부분 자체를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좀 인지가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수요 또한 2027년까지는 계속 타이트할 것이라고 봐요. 수치로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그 D램 쪽에서 메모리 공급량 증가는 7%에 불과한데 메모리 수요 증가치는 지금 17%, 약 10%포인트 정도 이런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낸드로 가면 더 심화가 됩니다. 내년 낸드 공급 증가율은 대략 한 4%에 불과한데 실질적으로 수요 증가율은 19%. 그러면 15%포인트 차로 오히려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CXNT로 인해서 레거시까지도 이제 좀 공급 과잉 뭐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는 이미 2027년까지 수요가 타이트하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수치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울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CXMT가 지금 D램의 점유율 자체를 3에서 11%까지 공격적으로 늘리는 것 자체는 맞지만 현 시점에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고부가 LPDDR5라든지 DDR5 혹은 지금 HBM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선단 공정에서 이런 경쟁력 자체는 부족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최근의 낙폭은 너무나 좀 과대한 것 아닌가.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경계는 할 수 있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AI 반도체에 대한 이런 주도 섹터 흐름이라든지 그 지금 상승의 흐름 이런 것들이 완전히 꺾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삼성전자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이번기 실적들 줄줄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네. 조금 잘 나와선 이제 성이 안 찰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잘 나온 실적을 지금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AI 종목들 지금 대다수가 고점에 있는데 이번 실적 나온다면은 고점이 정당하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실적이요. 사실 가장 싼 거는 전자닉스잖아요. 그렇죠. 예. 전자닉스 마이크론이고 이번에 마이크론이 기존에 실적 발표 이전에 PER 11배에서 이번에 실적 자체가 슈퍼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PER 자체가 8배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그때 6배, 7배 하고 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격차 자체가 쭉 줄어드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그 차익 실험 나올 때 같이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은 현재 PER 자체가 6배 언더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사실 전공정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30에서 40배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증착 4사라고 할 수 있는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주상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최근에 주상전화라는 뭐 닉네임을 얻을 정도로 시장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냈었던 예. 주상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PER 자체가 대략 한 70배에 육박하는 모습이죠. 과거 2024년 3년 전에 한미반도체가 그때 잘 나갈 때 PER이 한 70배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 자체는 맞고 그에 따른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전자닉스 빠지면서 오히려 IT 소부장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일정 부분 좀 그래도 좀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있을 2030년까지 SK하이닉스가 얘기했던 대로 캐파 투자 2배, 2034년까지 3배까지 늘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좀 정당화되면서 힘을 얻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IT 소부장 투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지금 고퍼에 투자하는 구간 같아요. 오. 이게 저퍼됐을 때, 즉 실적으로 확실히 증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팔아도 늦지 않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IT 소부장에서 지금 발 빼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SK하이닉스 캐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디램 캐파 자체가 한 대략 550K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월당 55만 전 정도 예. 웨이퍼를 투입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2배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대략 1000K 정도. 1000, 그러니까 예. 100만 장 정도 이렇게 제조하는 부분 자체가 2030년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의 이런 발주 사이클 이러한 부분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이제 P4e에서 P5 그리고 영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내년에 가동이 되는 것들 생각을 해보면 올 하반기 IT 소부장의 이런 상승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 달에 전자닉스 한 2주 쉬어갈 때 그때 IT 소부장 대거 그 신고가 랠리 나타나면서 오히려 소부장 내에서도 반도체 대장이 쉬어갈 때도 소부장이 그 역할, 동생이 역할을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같이 떨어졌고 오늘은 같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
전개가 되는지 하반기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AI 대장뿐만 아니라 또 반도체 소부장 역시도 실적으로 증명을 해줄 것이다.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좀 크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금통위도 있고 FOMC도 진행이 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이벤트 소화하고 나서 시장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금리 관련해서는 사실 그 금통위에서 7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한은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2.5%. 그런데 5월달에 점도표 찍혀 있는 거 보니까 3%에 대거 찍혀 있었거든요. 대략 금통위원 대다수가 지금 그 10개가 지금 한 3%에 찍혀 있는 걸로 그때 체크를 했었는데 그때 감안을 하면 연내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 첫 번째 시기를 7월 달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즉 시중금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4.1%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 자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있는 부분이겠죠. 참고로 미국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략 한 4.5%를 넘어서 4.58 거의 4.6% 육박하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CME 패드와치에서는 대략 한 30% 정도 그리고 9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을 50%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이런 점도표 변화 이런 부분도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워낙 광범위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이런 코스닥, 성장주, 특히 뭐 바이오라든지 로봇이나 그리고 여타 2차 전지를 비롯한 관련된 성장주에 대한 투심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하지만 최근에 어느 정도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가 유독 낙폭을 키웠고 성장주가 최근에 시장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이 특히나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히려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스탠스 자체만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코멘트만 해주더라도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이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까지 한번 전달해 주셨네요. 이후에 이벤트들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또 여쭤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세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유지, 유지, 추가 매수, 매수, 매도 매도. 중에 어떻게 지금 포지션 취해야 할까요?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거의 딱 이거 같아요. 사든가 팔든가 버티든가. 예. 그렇죠. 딱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앵커님은 네. 이 중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포지션 유지. 유지. 예. 유지하면 절반 이상 갑니다. 그렇죠. 그쵸. 아. 그쵸. 예. 근데 지금 딱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 같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지금이 하락장도 아닌데 하락 국면도 아닌데 코스피가 23% 빠졌고요. 어제 사이드카 걸리면서 코스닥은 무려 36%가 빠졌습니다. 과도하게 낙폭이 커졌다는 부분 자체는 인지를 하고 거기에 레버리지에 대한 수급 쏠림 이런 부분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대다수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잘 보유하고 있고 내 핵심적인 종목을 잘 지키기만 해도 절반 이상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낙폭이 코스피가 23%, 코스닥이 36%였기 때문에 되돌림 과정에서 그 절반만 되돌리면 코스닥은 18%, 지수가 18% 올라오면 내 종목은 못해도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에 있는 종목이라면 최소한 25에서 30% 이상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내 핵심적인 종목을 잘 지키는 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 오히려 패닉셀에 동참해서 파는 것 자체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테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도 어떤 게 있죠? 선화권 투자 관련해서 지역 건설사 예. 대표적으로 뭐 금호건설이나 그리고 뭐 이제 광주에 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예. 뭐 금호타이어나 그리고 여타 뭐 광주 신세계 뭐 이러한 예. 부분 같은 경우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종목들은 시장이 빠르게 되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테마로 쏠렸던 수급이 다시 한번 반도체로 쏠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오늘 일정 부분 그러한 신호가 좀 나타나고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나의 핵심적인 종목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테마적으로 지금 단타치고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시장이 돌아설 때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가파른 차익 실현과 수급 이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파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연결 질문 하나 드린다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섹터가 제일 빨리 반등이 나올지, 만약에 지금 약간 추가 매수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섹터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지금 예. 시장이 일정 부분은 되돌림이 나올 때 어디가 가장 먼저 올라오죠? 반도체죠. 그렇죠.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정직하거든요. 예.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동안의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반영을 하면서 낙폭을 크게 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되돌림이 나올 때 그때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올라가는 섹터가 주도 섹터이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주도주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있고 AI 인프라 쪽에서는 전력 설비 같은 경우가 효성중공업을 필두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두 섹터의 공통점은 또 실적으로서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모습이고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까지도 확실한 탄탄한 수주 베이스와 LTA 기반으로 실적 자체를 우상향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이 큰 가운데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일정 부분 좀 리즈너블하게 시장이 받아들이는 국면에 왔었고 그리고 시장이 되돌아설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오늘같이 올라갈 때 한 번에 비중을 실을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초명 띄워놓고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결론은 AI 쪽이 붙어있는 쪽이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제 돈을 버는 반도체와 전력 설비를 저는 1차적으로 먼저 보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반등 나올 때 반도체와 전력 설비는 여전히 또 앞으로도 탄탄할 것이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오늘 탄력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반등이 나올 때도 여기서 조금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말씀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포커스 딜리서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